한 시간을 정책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예. 113쪽. 예. 그래요. 그러면 정책론이 사실 행정론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 정책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드린 정책론 시험지 다 있으세요? 예,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113페이지에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 차원이 있어요. 일단 기본으로 길버트하고 테렐은 우리가 정책을 분석을 할 때 이 정책이 어떤 과정으로 생겼나, 그래서 과정을 분석한다라는 건 어떤 것들이 이 정책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는가,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과정이 되는 거고요. 과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의 산물이 바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분석한다라는 것을 산물 분석 혹은 산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정책을 분석을 할 때 분석의 4개의 틀, 이 정책이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하는가, 이거는 자원,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에 선정하고 관련이 돼요. 이거를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주자, 보편이 있고 골라서 주자, 선별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별과 보편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급여들 중 보편에 해당하는 급여와 선별에 해당하는 급여를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급여의 형태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건 현금,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서비스나 재화를 주는, 요거 밥을 주고 서비스를 주는 건 현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의 장단점을 절충한 형태를 바우처라고도 하고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법에서는 이용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취업의 기회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5번째는 권력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제공하는 것은 자원의 배분이 결정되는 자리에 참여해서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나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슨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간다거나 무슨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원하는 자원의 배분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권인데, 이걸 보통 통제력을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력을 이제 그 사람한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의 형태가 그렇게 크게 보면 5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민간이 맡을 수도 있고 공공이 맡을 수도 있는데, 이 2가지를 혼합한 형태가 경제라고, 복지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 급여에서 아까 현금, 현물, 바우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시설들이 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공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국고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몇 년도부터 2007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수요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바우처라고 하는 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거기에서 적어도 얘는 이 용도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고, 다만 네가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는 네가 알아서 정해라 해서 용도 내에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런 바우처, 우리나라는 이걸 국민행복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바우처를 주고 수요자가 다양한 민간의 서비스 제공 기관, 공급자를 선택하는, 소위 수요자는 선택하고 얘네들은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게 2007년부터 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로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는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급자가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내지는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에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수요자가 시장에서 알아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고 결제를 이 카드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정부도 개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은 정부에서 받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서 받는 이런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런 걸 우리가 복지 혼합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복지 혼합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 바우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달 체계에서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이 서비스를 주로는 이제 국기법과 같은 생계급여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에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달 체계가 무엇이냐를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공공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민간은 어떻게 나눠요? 민간은 영리기관이 있고 비영리기관이 있고 이렇게 되죠.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차이는 수익을 창출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둘 다 수익 창출해요. 그렇지만 그 수익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영리, 내 주머니가 아니라 이 기관의 원래 목적 사업에 재투자를 하면 비영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럼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예, 법제론에서 그렇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사업 경비 마련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그 법인의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비영리니까 수익 사업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재정 돈은 어디서 오는가 혹은 이걸 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재정도 크게 보면 공공이 있고 공공재정이 있고 민간재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플러스가 되죠.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료 보험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보험료는 공공재정에 해당이 돼요? 민간재정에 해당이 돼요? 사회보험료는 공공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세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국가가 뜯어가는 거잖아요. 강제징수입니다. 사회보험 자체가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강제로 내듯이 보험료도 강제로 내요. 세금이 공공 영역이듯 사회보험료도 공공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이용할 때 근데 우리 돈도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보험료 재정도 들어가지만 우리도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정이 민간과 공공이 짬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민간과 공공 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정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산물 분석이 있는데 그 산물 분석에선 이 네 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정책이라는 산물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접근은 성과 분석이 되는 거죠. 모든 정책은 해결하기 위한 사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이 실제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석을 하는 것은 성과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하단에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급여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됩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보편주의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정 범주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몇 세 미만? 9세 미만이면 모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든 보편적 복지가 모든 국민 대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은 요건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선별을 할 때 선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자산조사로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진단이 되죠. 진단.
예를 들자면 내가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제공할 것인가.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산조사하고 상관없고 진단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대표적으로는 자산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대상을 선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하단에 장점이 있어요. 보편주의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아요. 그런 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회 통합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선별주의에서는 저소득을 가장 하위 소득을 선별하기 위해서 모두의 소득을 까봐야 되거든요. 네가 가장 소득이 낮구나. 이렇게 하려면 모두의 소득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절차가 복잡해요. 이것을 우리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것은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다 주자! 이러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깔끔한 거,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건 보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이런 거가 없다라고 아까 통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11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세 번째 땡 보면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세금만 내고 복지는 제가 다 받고 이런 거. 공공부조가 대표적으로 위에서 세금 내고 아래에서 받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괴리가 별로 없다. 이게 보편주의의 장점입니다. 다만 보편주의는 그 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 진짜 그 정책이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만 자원이 할당이 되어야 이게 목표 효율성이 높은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돈이 가면 이건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별주의는 진짜 그 돈이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 좋다라고도 하고 비용 효율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상 효율성이 좋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효율, 목표효율.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비용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제 선별주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사례를 보면 주로는 공공부조가 나와요. 그래서 선별주의 쪽은 국민, 의, 긴, 장기.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일주일이 100만 년 전 같아요. 그 사이에 하도 막 여기저기 쏘다녔더니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시나요? 국민, 의, 긴, 장기, 의, 긴, 장기. 이게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 땡땡 국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2001년 긴급회에서 2005년에 긴급회,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이런 십장년, 이렇게, 이런 십장년입니다. 법제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도 문제에서 2010년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법제론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론하고, 그 다음에 지역복지에서 나온 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이게 둘 다 2010년인데, 하나는 이런 십장년, 하나는 이런 14통망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두 개밖에 없어요. 2010년은. 그래서 새 과목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이 있죠.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하위 70% 소득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이 받는 공공구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서 기초연금 주십사 신청을 하세요. 주십사, 2014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십사라고 외우는 이유가 주거급여법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주거급여법도 2014년도에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거급여법이 2014년에 만들어진 건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르신이 기초연금 주십사 이 순서대로 해요. 99 이렇게 이 순서대로예요. 이 지금 국민의 긴 장기는 공공부조 5대법의 제정 순서대로 암기를 하면 국민의 긴 장기. 긴급해? 이런 십장년 주십사. 기초연금 주십사. 그리고 이제 워낙 국기법은 99땡땡 국기법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법제론에서 99년도법은 3개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이게 장면 선생님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지 그렇지요. 그렇죠. 구구
비둘기에게 줄 건초모금해요. 건초모금해요. 모금해요. 예, 건초모금해. 구구 비둘기에게 줄 건초모금해요. 건강보험하고 기초생활. 이가 그냥 건강보험하고 예, 기초생활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건초모금 해요. 해서 모금법이 아니라 모금회법이에요. 그래서 구구 비둘기에게 줄 건초모금해요 해서 건강보험 기초생활 모금회법은 얘네들은 다 99년 제정입니다. 그래서 법제론에서 15개년 동안 탈탈 털어서 99년 제정법으로는 이 세 개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는 낼 게 없기도 해요. 자, 그래서 법제정 연도 일단 얘는 그러니까 법제론 이야기인데 예, 저희가 이 특강에서 법제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나오는 것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해서 국민의 긴 장기 얘네들이 그러니까 선별의 가장 대표 주자들로 많이 언급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얘네들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혹은 국민연금 안에는 장애연금, 그 다음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이 산재보험에 보면 상병보상연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연금으로 끝나는 애들이 사회보험 쪽에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섞어놓고 뭐가 보편이고 뭐가 선별인지를 고르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 사회보험 쪽이 연금이 조금 더 숫자가 많으니까 이쪽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장애연금법은 없어요. 장애인연금법이고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걔는 보편이 되는 거고 장애인연금은 얘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하위소득 70%를 선별해서 제공을 하는 얘는 선별적 복지 제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 옆에 국기법의 급여 유형들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국민의 긴장기 다 나오는데 근데 국기법은 국기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국기법의 급여 유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국기법의 급여 유형은 이렇게 외우세요. 해주 교생의 장자. 해주 교생의 장자. 그래서 해주라는 지역의 교생 선생님의 큰 아들. 그래서 나주, 상주, 광주 아니고요. 해주 교생의 장자. 다 급여로 끝나요. 근데 해산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장해 아니고요.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기법의 급여 유형들인데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에서 국기법 같은 경우는 이 급여들을 이제 그 선지에다 넣고 얘네들은 국기법의 급여 유형이므로 다 선별에 해당함.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할당의 원리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급여 유형 얘기했어요.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권력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금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개개인에게 돈을 주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라.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고르게 되기 때문에 이 만족도를 우리는 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아예 하나를 그냥 다 던져주는 그게 아니라 돈 주고 각자 알아서 사라고 하는 현금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권, 자기결정권 혹은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현금은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금은 있잖아요. 그냥 계좌에 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심플하다. 달리 얘기하면 운영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내 통장에 계좌에 와서 꽂히는 걸 남이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을 할 때 이 돈이 내가 직접 번 돈인지 수급받은 돈인지 남이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래서 뭐가 낙인이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도 그다음에 돈을 쓸 때도 현금은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그 돈으로
딴짓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남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금은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목표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작다. 뭐죠? 작죠. 왜냐하면 개개인이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자에게 돈 주고 각자 사라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작아요.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생산한 후 그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구매 생산할 때 단가를 줄이는 효과, 이것을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높은 건 다 현물 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은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결정해서 그걸 사서 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높다? 목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물 이렇게 외우세요. 목표물, 목표 효율성은 무조건 현물이다. 목표물이에요. 목표 효율성은 현물.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죠. 사서 쟁여놔야지. 전화해서 누구님 가져가세요. 안 오면 누구님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직접 가서 갖다 줘야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물, 현물은 목표 효율성은 높지만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 현금은 계좌에 싸주기만 하면 끝이라 해서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이 장단점을 절충한 게 뭐다? 이게 바우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처는 목표 효율성도 높고 운영 효율성도 높다. 근데 목표 효율성이 제일 높은 건 현물, 그 다음에 바우처, 그 다음에 현금.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건 현금, 그 다음에 바우처, 그 다음에 현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인의 선택권을 가장 보장하는 건 현금, 그 다음에 바우처, 그 다음에 현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런 식이라고. 낙인을 제일 덜 유발하는 거 현금, 바우처, 현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과 현물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금의 출제 사례 116페이지에 현금의 출제 사례 보면 우리가 이제 국기법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선정 기준이 200만 원인데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뭘 주죠? 얼마를 주죠? 100만 원을 주죠. 맨날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돈입니다. 돈을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기법의 생계급여는 현금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보편도 그렇고 현금, 현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제도랑 연결시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부터 가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장사. 그러니까 노령과 장애와 사망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외국에서 노령연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노령만 커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령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을,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장애인연금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드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9년밖에 납입을 안 했어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낸 돈을 이자 쳐서 일시로 받든지 이걸 반환일시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환일시금. 아니면 이제 내가 수급 연령이 되었으면 강제가입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강제의 반대말은 임이죠. 저요 1년만 혹은 2년만 더 가입하면 안 돼요? 이걸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10년을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국민연금은 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조리 다 현금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 중에 현물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의 가장 핵심 급여는 뭐예요? 현물이죠. 뭐죠? 요양급여.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고 평상시에 아프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 이게 요양급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병원 가면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검진을 해주지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받는 건 돈이 아니라 현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현금은 어떤 게 있죠? 요양비. 예를 들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애는 나오려고 하고 산부인과는 너무 멀리 있고 근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리는 끊겼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요양기관인 산부인과까지 못 가고 우리 동네 조산원에 가서 애를 낳았다. 그럼 거기다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양기관이 아니니까 원래는 요양급여 대상은 아닌데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 조산원에 낸 돈을 공단에서 나한테 주는 요거는 돈을 주는 거예요. 요양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장애인. 그죠? 장애인 뭐가 필요하죠? 보조기기. 근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조기기가 워낙 다양한데 그걸 공단에서 일일이 다 사주겠어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사고 공단에서 돈을 주겠어요? 뭐가 훨씬 더 운영 효율성이 높아요? 후자죠. 각자 삽니다. 그래서 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는 돈을 주는 거지 이거는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바우처. 바우처가 있어요. 혹시 건강보험의 바우처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카드 갖고 산부인과 같아서 긁었잖아요. 그 뭐예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있잖아요. 임신 출산 그 바우처로 우리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걔는 바우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있잖아요. 요양보험은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내가 일상생활이 거동이 좀 불편하면 가사나 간병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여의 속성 자체가 돈이 아니라 가사나 간병 지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현물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집에서 지내면서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제 가급여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시설 들어가서 받으면 이걸 시설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디서 생활하면서 받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얘는 기본으로 현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본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밖에 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첫 번째는 상간도서벽지.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지리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이 매일 산 타고 와서 나를 도와야 되는데 아무도 지리산 꼭대기까지 오간다고 하지 않아요. 배 타고 막 3시간씩을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재지변. 다리가 끊겼어요. 비바람이 몰려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천재지변.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나 성격적인 문제로 블랙리스트에 나 그 집은 안 간다. 아무도 안 간다라고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 이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장기요양 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족에게 드리는 걸 가족 요양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금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현금을 줄 수 있어요. 이거를 특별현금 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서 다 나오는 건데 아예 그쪽을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적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어디에 있냐면 건강보험의 급여 유형. 예, 국민연금의 급여 유형이 왜 없지?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급여 유형. 건강보험은 129페이지에 급여해서 급여의 맨 위쪽에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쵸. 그 중에 이제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사업 중이죠. 상병수당은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동안, 돈은 누가 버나, 그쵸. 돈을 벌 수 없어서 돈을 지급하는 거. 다만, 이때 아픈 사유는 산재사고가 아닌 경우, 산재로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돈 주는 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가 따로 있어요. 내가 아픈 동안 일을 쉬고 있잖아요. 휴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휴업
급여는 아파서 산재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그 집의 돈은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산재 사고가 아닌데 아파서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산재 상병 수당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죠. 구로 콜센터에서 기본으로 막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제발 아프면 집구석에 좀 있으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아프면 누가 돈을 버는데 내가 아파서 쉰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아프면 집에서 쉬어도 돈이 나오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그쵸? 그때부터 이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맨 아래쪽에 보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요원이 나이를 도와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면 얘는 현물이다. 서비스는 현물에 해당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이 부득이 장기요양 요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가족에게 특별히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특별 현금급여라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가족 요양비만 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나중 특례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시범사업 정도로 시행이 되는 수준이라서 시험에서는 나와도 가족 요양비, 가족에게 돈 주는 경우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 도서벽지, 그쵸?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리고 신체나 성격, 상해 결함,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로,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장기요양 요원이 아무도 안 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 배 타고 어떻게 매일 거기를 가요? 이런 거잖아요. 안 오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산재보험. 얘가 또 법제론, 정책론 모두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왜? 외울 게 많아서.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국기법의 해주교생에 장조하고요. 산재보험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암기를 하셔야 그래야지 아까 급여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재보험은 예를 들어 내가 잘 가는 음식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데 오늘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이 집이 왜 문을 닫았지? 휴장 이유입니다. 휴장 이유는 그 가게 주인이 요상한 걸 간직해서 집에 너무 요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이 2개가 있어요. 이유는 요상간직이에요. 요상간직. 자, 그래서 휴장이 2개라서 휴장장유라고 하시면 돼요. 자, 휴업급여가 있고요. 휴업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은, 하나는 장례비,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장해급여예요. 장해급여. 우리나라는 장애급여는 없어요. 어느 법에도 장애급여는 없어요.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있고 장애인연금법에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해급여가 산재에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급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족급여가 있죠? 유족급여가 있고 요양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도 있고 산재보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료받는 이유가 산재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일 때에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부상이나 질병의 이유가 산재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산재사고로 치료를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는 건 여기 요양급여에서 맞는데요. 근데 내가 예를 들자면 막 3개월, 4개월, 6개월 입원을 하는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일을 못 한다. 일을 쉬고 있다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건 뭐가 맞는다? 얘가 맡아요. 휴업급여에서 얘는 현금, 돈을 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장기전이에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낫지를 않아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네요. 그럴 때 2년 넘어가면 얘로 바뀌어요. 2년 넘어가면 그러면 휴업급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병보상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장기전으로 간다. 이러면 근데 아예 장애. 그 사람이 이제는 근로능력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장해 급여를 주면 되는데 그건 아닌데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2년 전까지는 휴업급여가 되는 거고 2년이 넘어가면 장기정 상병보상 연금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는 얘도 돈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간병급여가 있고요. 간병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 어쨌거나 휴장장유요상간지 집에 가시는 동안 휴장장유요상간지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워낙 시험 문제에 정책법제 다 나오기 때문에 휴장장유요상간직 알아두시고요. 그중에 현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얘죠. 요양이죠.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도 산재보험에서도 아프면 그냥 치료받고 처방받고 입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양급여는 무조건 현물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현물은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다? 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현금인지 현물인지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머지 요양급여를 뺀 나머지는 다 돈이다. 다 현금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더 간단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은 135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의 사업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급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실업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죠? 실업은 사후적인 느낌이 강해요. 일단 그 사람이 실직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사후에 대응하는 걸 소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그 사람이 실직되지 않도록 미리 뭔가 손을 쓸 수 있죠. 이걸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고용안정. 그래서 135페이지 맨 밑바닥에 있는 고용안정. 그래서 사람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게 실직을 예방하는 사전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시험에 안 나와서 법제론에서만 나와서 여기다가 쓰지를 않았는데 동그라미 3번 고용보험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가 뭐예요? 육아휴직은 원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그때 육아휴직은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유급이에요. 근데 이제 고용주한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이게 1년 반으로 들었거든요. 원래는 1년인데 연장할 수 있는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추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최대 1년 6개월인데 그거를 고용주한테 월급을 내라고 얘기하면 어린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고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고용주 네가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 실업급여 보험료 걷은 그걸로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고 이것도 유급이거든요. 근데 출산휴가 기간 기본으로 90일 이상을 90일은 기본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 3개월의 월급을 고용주 네가 내! 그러면 일단 가임기 여성은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고용보험의 실업보험 기금을 사용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등 보통 그렇게 쓰죠. 육아휴직급여 등, 그러니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든지 뭐 근로기 육아 시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런 건데 그냥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사업이죠. 자, 실업급여 사업은 뭘로 구성이 돼요? 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하고 그다음에 뭐로 구성이 돼요?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보면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1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그러니까 구직 촉진 수당, 걔는 공공부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구취 싫어. 야, 입냄새 싫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입냄새 싫어. 구취 싫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에요. 둘 다 뭘 주는 걸까요? 내가 지금 실직기간이라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얘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당은 끝이 수당으로 끝나면 양육수당, 그다음에 장애 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수당 뭐 이런 거 아동수당 다 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수당으로 끝나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끝이 급여로 끝나는 애들 중에 어떤 게 현금이고 어떤 게 현물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직급여는 뭐다? 현금이다. 생계급여, 아까 국기법의 생계급여도 현금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이다. 이런 거 있죠. 끝이 급여인데 어떤 건 현물, 어떤 건 현물, 현금. 요거를 구분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135페이지에 본 김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 본 김에 그 취업촉진수당 표에서 135페이지 하단에 구직급여 아래쪽에 취업촉진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취업촉진수당에 4가지 종류가 들어가요. 이게 정책론이 아니라 법제론에서 많이 나와요. 법제론 고용보험 문제에서는 이쪽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이 4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어차피 3교시니까 이거 어떻게 외워라? 조직이 꽝! 조직이 꽝이에요. 조직! 그 다음에 광역하고 이주비 순서를 바꿔서 조직이 꽝! 어차피 우리는 뭐 직접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치 싫어! 조직이 꽝!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어쨌거나 얘네들은 모두 다 현금인 거예요. 왜? 취업촉진수당이 제가 현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얘네들도 다 현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애들의 급여 유형들을 조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기법에 아까 급여 유형들 해주교생의 장차 요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생계급여가 현금이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사실 최근에 바뀐 건데 2023년부터인가요?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예, 그래서 국기법의 교육급여가 최근에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어서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포착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국기법의 교육급여는 교육 바우처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그냥 시험에는 안 나왔었지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뭐예요? 다 금. 돈 주는 거예요. 그죠? 현금.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6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116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출제 사례에서 국기법의 생계급여, 국민연금은 모두 모두 이거 암기할 때는 윤호 반장 이렇게 물어봐요. 윤호 반장? 너 반장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o you know 반장? 이런 거요. 윤호 반장에서 유족연금, 그 다음에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그리고 아까 장애연금 얘기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 지금 반환일시금이 빠져 있지만 모두 다 현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아까 요양급여 빼고 모두 다 휴장, 장유, 요, 상간직에서 요 빼고 모두 다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구직 싫어에서 구직,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 요거는 다 현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도에 시험 문제에서 상병급여가 현금이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직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직기간 동안 실직했으니까 돈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직기간 중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직해서 구직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자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출산해서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네. 그럼 그 사람한테 구직급여
구직급여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기가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용보험료를 착실하게 낸 사람인데 병원에 누워있다고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구직급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상병급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급여의 다른 표현이에요.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래서 예나 구직급여는 모두 다 현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보시면은, 현물은 얘네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고, 요양급여는 휴장장유 상간직 산재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인장기 요양은 특별현금급여 빼고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현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받는 거 있잖아요. 치료받는 거 요양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에서는 이걸 요양급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국민의 긴장기에서 의료급여도 결국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급여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이 건강하고 관련해서 요양의료 이런 거, 검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물급여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0 그렇고 118페이지에 시간이 너무 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체계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현물이냐 현금이냐 바우처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기회급여 있잖아요. 기회급여. 그러니까 117페이지 맨 하단에 기회급여는 아까 교육받을 기회, 일할 기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시장에만 맡기면 회사나 학교가 그 사람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가 제도로 그 사람을 뽑도록, 학교에서 뽑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뽑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입학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소득이거라든지 혹은 이제 되게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무슨 할당 제도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권력은 뭐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가거나 내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정권을 나도 갖도록 하는 방식이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에서는 공공재정이 있고 민간재정이 있는데, 공공재정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건 뭐예요? 일반 조세라고도 하고 이걸 일반 예산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세금.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소득재분배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세금을 팍 때려서 낮추고, 그렇게 조성이 된 세금을 이용해서 저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누가? 공공부조가 맡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조세, 징수 과정에 뭐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의 소득을 확 낮추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저소득에게 공공부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건 일단 재정에서는 일반 예산 혹은 일반 조세 혹은 일반 우리가 보통 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가장 큰 역할은 누진세율이 담당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세가 있고 소비세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런 누진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건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한, 즉 저소득에게 유리한 거는 뭐예요? 소득세죠.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라서 저소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소비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으로 직접 소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물건값에 소비세가 이미 포함이 돼서 납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소금이나 설탕을 살 때 거기서 계산하는 캐셔가 당신은 소득이 얼마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저소득일 때는 좀 적게 해서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건값에 일괄로 붙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돈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저소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역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이런 말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으로 일반 조세, 일반 예산이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달리 얘기하면 평등의 실현 효과가 크다. 위를 확 낮추고 그 돈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등을 실현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세금은 따박따박 거쳐요. 이걸 우리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보면 118페이지 끝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조세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분배 효과 혹은 누진적일수록 누진성이 높으면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 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대충 비슷한 얘기예요. 누진 그리고 재분배 효과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로 가시면 사회보험료와 일반 조세의 공통점은 강제징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과 보험료를 내는 것 중에 더 싫은 건 뭐예요? 세금. 그렇지.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사회보험료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징수 조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120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면 장점.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보험료 역시도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해요.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조세보다 높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조세는 고소득일수록 예를 들어 자기 소득의 똑같이 10%를 매기는 건 이건 사회보험료가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인데 10%를 보험료로 내야 되면 1,000만 원 곱하기 10%에서 100만 원을 내는 거고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10%에서 10만 원을 내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똑같이 10%를 적용을 하죠. 근데 누진세율, 우리가 일반 조세라고 하는 누진세율은 세율 자체가 나는 8%를 내는데 저 사람은 12%를 내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세율, 퍼센트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고소득자일수록 훨씬 더 불리해지는 구조가 그렇죠. 저소득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이게 세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조세가 사회보험료보다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큰 이유는 사회보험료는 동률의 보험료율을 적용을 하지만 이쪽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으로 갈수록 세율 자체, 퍼센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세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생님한테 세금을 10만 원을 받고 이 선생님한테 8만 원을 줘야 돼요. 급여를. 그러면 뭐가 복잡해요? 행정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이걸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초에 거둘 때 8만 원 감면하고 2만 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 애초에 내야 되는 것에서 이만큼은 공제하고 안 내도록 하고 내도록 하는 것을 이제 조세 지출 혹은 조세 감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얘가 우리가 공적인 예산들, 공적인 재정 중에서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은 낼 게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데 원래가 낼 게 별로 없는 분들은 사실 조세 지출 혜택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낼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혜택이 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역진적이다.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정 중에서 일반 조세가 가장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건 조세 지출이다. 그리고 조세 지출은 공공재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전달 체계에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는 이건 행정론에서도 행정론에서는 전달 체계 구축 원리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론에서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 전달 체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쪽이 더 나은 건 어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 쪽이 더 잘하는 거. 그렇죠? 일단 전 국민 커버입니다.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을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장 큰 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 중 어디겠어요? 중앙정부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장 큰 건 중앙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 예산에, 즉 세금의 장점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세금은 거쳐요. 그렇죠? 그게 중앙정부일수록 지방정부, 지방세보다 국가 재정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앙정부일수록 재정의 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일수록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 이건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예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일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혹은 달리 얘기하면 평등의 실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거. 이건 중앙정부가 맡아야 돼요.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데 중앙정부가 맡아야 돼요. 당연히 중앙정부가 맡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 필수, 보편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상식적으로 기출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다 중앙정부가 맡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공공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효과가 큰 거, 이런 건 시장에서 잘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기억나세요? 정보의 비대칭, 내가 정보가 불리하면 시장에서는 내가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개인들이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재화. 대표적으로 뭐죠? 의료예요, 의료. 의료 서비스는 사실 개개인이 이 서비스의 질과 정당한 가격을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죠. 정보에서 개인이 불리한 재화들, 그 다음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크거나 외부 효과가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맡는 게 좋다? 국가.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은 숫자가 많다라는 건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가기에도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 하나하나의 욕구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욕구를 맞춤형으로 욕구에 맞추어서 민감하고 신속하고 탄력적이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민간 쪽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나은 것과 그다음에 공공이 나은 것, 그중에서도 특히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나은 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혼합경제, 복지의 혼합경제 내지는 복지 혼합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우처 방식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이제 복지 공급에 참여를 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24페이지 맨 위쪽에 최근 시험 문제에서 2025년에는 안 나왔지만 3, 4년에 연달아서 나왔던 게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정과 시민 참여, 이게 정책론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자가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공급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급자들, 그러니까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도 있을 텐데, 얘네들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걸 조정, 코디네이트 한다 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 기관들의 중앙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 다 따르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중앙
집중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또 중앙기구를 만들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중증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그럼 그거하고 관련된 기관들 모여서 사례 협의 좀 하자. 그럼 그때그때 만나서 협력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사례별 혹은 사례 수준별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수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곳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지관에 보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급식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통합 조정을 해서 너는 뭐 맞고 너는 뭐 맞고 너는 뭐 맞고 해서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존재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하고 원래 이제 그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하고 사례별 협력을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를 연합화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연합화 전략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는 이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이 둘 사이의 권력 관계를 해서 얘네들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얘네들한테 의견을 주는, 그래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건 수요자가 공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수준을 높이자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125페이지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할게요. 12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공적연금이 있어요. 공적연금은 사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적연금에는 미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내가 따로 보험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나에게 연금을 매달 주는 방식이 있고 이걸 공공부조 혹은 사회부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 중에서도 4대 공적연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공, 군, 사, 국. 예, 이거 그 4대 공적연금이 생겨난 순서예요. 생겨난 순서대로 공군, 사국. 공군, 사국,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얘가 공무원연금이 1960년, 군인연금이 1963년, 사학연금이 1973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986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4대 공적연금, 여러 연금들 중에서도 4대 공적연금을 이 4개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도입된 순서가 공무원, 군인, 사학, 그리고 국민연금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입된 공적연금은 뭐다? 공무원연금인데 그 자리에 군인연금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의 긴 장기에서 장애인하고 기초연금은 뭐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보험료를 걷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저소득을 선별해서 하나는 중증장애인에 그리고 하나는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26페이지에 하단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도 국민연금에서요. 국민연금에서 내가 받을 급여액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가. 요거의 기본은 125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보면 국민연금에서 125페이지의 맨 아랫줄에 보면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요렇게 이제 두 개를 합산해서 받게 되는데 그중에 기본연금액은 개인마다 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연금액은 뭐 개인별로 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매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부양가족연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별로 계산이 된 기본연금액에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그 사람한테 연금을 주는 요런 구조가 되는데요. 그러면 기본연금액의 계산에 어떤 게 들어가요? 내가 이제 연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를 계산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입 기간이죠. 가입 기간. 그죠? 예, 몇 년 납입을 했는가? 가입 기간이 클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나의, 그죠? 가입자, 나예요. 나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소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도 내가 받을 연금액의 계산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 저소득자는 이 사람이 받을 연금액의 계산에 자신의 소득만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평균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연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고소득자의 연금액은 자기보다 낮은 평균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아지는 뭐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때의 소득 재분배는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연금액의 계산에는 가입 기간, 그리고 내 평균 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요게 있고요. 그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담당하는 거, 특히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담당하는 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요건,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다라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그 사람이 보험료를 더 오래 냈다고 가입 기간을 계산해서 더 추가를 해주는 제도, 이걸 뭐라고 부른다? 크레딧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레딧 제도 126페이지에 가입 기간을 기본 연금액 계산 공식에서 실제 그 사람이 납입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낸 것처럼 계산 공식에 포함시켜 주는 세 가지 요인이 뭐예요? 자, 2008년도에 먼저 시작된 건 고마워, 애 많이 낳아줘서 고마워, 이거는 출산 크레딧이고요. 야, 군복무 해줘서 고마워, 이거는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근데 16년이죠. 8년이 지나 2016년도에 고마워서가 아니라, 야, 네가 지금도 돈을 못 버는데, 지금도 돈을 못 벌어서 보험료를 못 냈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도 힘들지만 나중에 노후가 되어도 이 사람은 적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나중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실직 기간이라 고용보험에 의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연금보험료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의 25% 정도만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충당을 해서 그 사람이 최대 몇 년? 1년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그렇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실업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정책론이 아니라 법제론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크레딧 제도가 뭐냐 해서 실업 크레딧이 최근에 문제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크레딧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출산, 군복무, 그리고 실업.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 이런 거 낄 수 있거든요. 프랑스 뭐 이런 데는 장애 크레딧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크레딧 제도의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개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게 출산 크레딧이 원래 두 번째 자녀부터 해당이 됐거든요. 첫째 자녀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부터 출산 크레딧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출산 크레딧의 제한 상한선이 50개월 있었어요. 그러니까 50개월까지만 추가를 해주는 거지 51개월, 52개월은 추가를 못 해주는 걸로.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자녀를 8명을 낳고 9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50이고 60이고 70이고 이제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출산 크레딧에서 변화된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자녀부터 해당이 된다는 거. 첫째 자녀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한은 없어요. 상한 50개월까지만 돼, 이런 거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군복무는 원래 6개월을 추가 산입을 해줬는데요. 얘는 2개월을 추가 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크레딧은 달라진 게 없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서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막 다 하지를 못하네요. 그쵸. 예, 제가, 이제 이거, 진료비 지불 방식. 127페이지의 의료수가제. 이것도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시고요. 넘어갑시다. 가슴이 아프지만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산재보험의 132페이지. 산재보험의 32페이지 하단에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있잖아요. 이게 정책론하고 법제론 모두에서 이게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급여 유형 8가지, 휴장, 장유, 요상, 간직 알아두는 거하고 이때 업무상 재해가 뭔가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업무상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출퇴근 재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법제론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업무상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제론하고 정책론 둘 다에서 나와요. 근데 정책론보다 법조론에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법제론은 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쪽보다는 사고 쪽 있잖아요. 이쪽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 돼요. 두 과목 모두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7페이지. 이거 이론적인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거 안 했죠, 우리? 그렇죠. 근데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쉬고 이것만 하고 행정론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분